그래서 또 이 집수리를 안 하는 것도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독일 정책을 우리가 많이 모방해 왔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수도권의 그 집중도가 전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5,200만인데 독일 같은 경우는요 8,600만이가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베를린에 8,600만인가 9,000만 이렇게 가까이 되는데도 베를린에 살고 있는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에 우리가 1,000만인 거 살잖아요. 근데 베를린은 480만인가 이렇게 살아요. 자, 여러분 비율을 한번 따져볼게요.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인데 서울에 1,000만이 살잖아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8,600만인데 베를린에 500만 정도밖에 안 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부산이 제2도시잖아요. 그러면 독일은 함부르크가 제2의 도시입니다. 부산처럼. 근데 우리나라 부산은요 350만 정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함부르크는요 180만인가 살아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 공공아파트, 공공주택에서 말씀드리면 선진국들은 약 20%, 25%, 30%까지도 공공주택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공공주택은요 지금 한 7%, 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자유주의, 사회주의 그런 자본주의 국가에서 보면은 크게 나누면 30%가 잘 사는 거고 또 30%가 중간이고 또 30%가 못 산다고 이렇게 봐요. 어디든지. 그래서 이 선진국들은 약 30%의 주거 난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복지국가에서는 30%, 25%, 23%, 24%의 공공주택을 줘서 그 사람들한테 주거를 준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10% 미만인 선진국에도 불구하고 10% 미만인 나라들이 독일하고 한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독일의 그런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을 좀 따라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독일이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자, 독일 사람들은요, 민간 임대를 우리가 민간 임대한테 우리나라에는 중공공이죠. 4년, 8년, 지금 4년, 8년짜리가 없어졌지만,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그 주인한테는 그 세입자가 들어가게 되면, 민간 아파트는 민간 주택에 들어가게 되면, 평생 살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우리나라처럼 8년, 10년이 아니라. 자,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는 주인들이 집수리를 안 해요. 집수리를 안 하니까 주거 환경이 개판 5분 전 되는 거야. 그래서 또 그렇다고 임대 상승률을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 또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재건축을 하다가 집을 리모델링하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수리 한다고 해가지고 다 내보내는 거야. 그러나서 또 임대를 높게 받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SNS라든지 뉴스 이런 걸 다 보시면요. 그런 부작용을 해서 지금 얼마 전에 독일 시민들이 우리 속된 말로 폭동을 했어요. 데모를 한 거지, 데모해서 주거를 책임져라, 국가한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조절하면서 공공주택을 하는데, 근데 우선은 좀, 다른 선진국처럼 공공주택을 25%, 30% 끌어올리면 되는데, 지금 LH가 빚이 많잖아요. 그리고 공공을 지을 수 있는 그 재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지 않았나. 제가 사설이 좀 너무 길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 봤을 때 독일을 좀 모방을 하려고 했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가 높으면 전세를 준 이주택자는 어떻게 되냐. 좀 아까까지 내가 사설을 떠들기 전에는 저 월세, 저 집을 하나 갖고 있으면서 하나 세를 놓은 거에 월세를 내겠고, 지금은 저 금리가 높으면 저 전세 놓은 집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집을 살고 있는데 또 집을 하나 갖고 있는 걸 전세를 놨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전세 놓은 집은 어떻게 되느냐. 근데 대출을 지양하고 기존 세입자를 유지하고 집수리를 안 한다. 자, 금리가 높아버리면 대출을 안 받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기존 세입자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낮으면, 금리가 낮은 상태에 전세를 놨을 때는요, 대출을 받아서 그 집을 월세로 돌리려고 해요. 제가 아까 초대에서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낮아버리면 전세 안 놓으려고 해요. 전세 안 놓고 월세를 돌리려고 해요. 왜? 대출 받아서 월세 놓으면 되니까. 만약에 5억짜리 집이다. 근데 전세가 4억이다. 근데 금리가 높으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집이 5억짜리인데 전세를 4억에 놨다. 그럼 내가 그 4억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4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대출받으면 금리가 높으면 4억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집주인이. 그쵸? 그런데 금리가 낮아버리면 대출 4억 받아도 또 월세로 돌리면 그 금리보다 더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낮으면 대출을 받으려고 해. 그리고 월세를 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금리가 높아버리면 그냥 전세를 계속 놓는 거야. 그걸 무이자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론 내기 전에, 자, 3주택, 4주택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내가 집이 하나 있고 집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다. 근데 그걸 월세 나느냐, 전세 나느냐, 월세 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서 내가 월세 놓은 집들은 아까 금리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일 거고, 또 전세 놓은 집도 이렇게 움직일 거다. 그렇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임차인도 요거를 잘 보셨다가 주인이 어떻게 움직일 것 같다. 그리고 금리가 어떻게 돌아가니까 내가 주인일 때는 나도 이렇게 움직이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제가 너무 이렇게 속보이는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사실 그러면 안 되겠죠. 임대인은 그냥 그 사람이 내 집에서 살아주잖아요. 그리고 월세 꼬박꼬박 내주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고마움을 느끼게 돼,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옛날에 문간방에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주인이 나가! 방 빼!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 세입자분들이 내가 주택을 갖고 있는데 세를 들어왔다. 그럼 그분한테 고마움을 느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분이 살아주고 그분이 전세를 살면 그분이 나한테 돈을 무이자로 준 거잖아요. 그리고 또 월세 사신 분은 저한테 꼬박꼬박 돈을 주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 집이 상승하잖아. 그러니까 살아준 게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제가 이 소리 했다고 집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한테 미친놈이라 할 수 있는데 뭐 저는 뭐 그런 생각이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다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참고로 해서 저 새끼 미친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냥 구절구절 떠들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저도 뭐 세입자한테 뭐 인사하러 다니고 그러지는 않아요. 뭐. 자, 어쨌든 그 결론을 보면요. 지금 서울의 수도권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6월 1일 날짜로, 세금이 막 중과되고 뭐 한다고 그래서 아마 3월, 4월, 한 5월 초까지도 지금 수도권에 매물이 좀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집을 사셔야 될 분들은 제가 이제, 상반기에 좀 사면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이라만 써놨는데, 이제 가로치고 사시는 6월 1일 기점, 이렇게 또 써놔야 되는 건데, 그러면 6월 1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팔 사람 다 팔았거든. 그리고 안 팔 사람은 아예 안 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이에 집을 내놓기도 하지만
또 증가에 늘어나는 게 증여 뭐 이런 식으로 또 그 재산을 뽀갤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후에는 하반기 되면 서울의 집값이 또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 오늘이 3월 말일쯤 됐지만 2021년 3월 말이 됐지만 2021년 6월 달에 기점으로 세금이 부과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3월, 4월, 5월 달에 가격이 좀 빠지고 매물이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매수 지수가 좀 수도권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6월 달이 지나가면 수도권의 가격이 좀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을 보면 철저한 차별화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지방이라고 다 똑같은 지방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대대강 한번 볼까요? 대전, 대구, 광주 이렇게 보면 광주 틀리고 울산 틀리고 대전 틀리고 대구 틀립니다. 여러분 그 세종시 때문에 대구도 엄청 올랐어요. 근데 이 부동산의 가격 변동을 보면요, 사실 대전이요 세종시로 막 입주를 할 때 대전이 가격이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러다가 대전이 다 꽉 차고 폭등을 하니까 대전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은 지역별로 차별을 해서 이 시기적인 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처음 드린지 어쩐지 몰라도 부동산의 신규 아파트가 분양을 할 때랑 입주 때랑 틀리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큰 그림의 세종시가 건축을 했을 때의 가격이 올라가다가 대전에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세종시로 이사 가는 바람에 대전이 집값이 빠졌었다. 근데 세종시가 꽉 차서 이제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대전시가 집값이 다시 폭등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도 뭐 같은 동네라 하더라도 그 아파트가 분양을 할 때는 올라가는데 입주 때는 그 주변이 떨어진다. 그리고 나서 6개월이고 1년이 지나면 그 신규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입주 후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주변의 아파트들도 구축 아파트들도 또 상승을 한다. 그래서 이 사는 시기와 파는 시기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사는 시기와 파는 시기를 나왔으니까 또 제가 생각난 김에 또 한마디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채권, 주식,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는 시기와 파는 시기가 여러분 주식하고 부동산은 완전히 틀립니다. 자, 우리가 보통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간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주식도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 부동산도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를 한번 쫙 보시면요. 자, 이쪽 어깨가 있고 이쪽 어깨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무릎에 샀어요. 무릎에 사서 쭉 올라와서 이게 부동산 주식일 때는요. 어깨 이쪽 어깨에서 안 팔아도 돼요. 이게 주식일 때는. 그럼 상승까지 쳤죠. 상승 쳤다가 내려올 때 이때 팔아도요. 이 주식은 이 주식 그걸 사줄 사람이 있어요. 산단 말이에요. 주식은 단타로 빠지고 이 사람은 살 때 뭐 올라갔다 잠깐 내려왔으니까 올라갈 수 있다 생각에 또 단타로 치고 빠지고 하니까 주식은 이 어깨에서 팔아도 팔립니다. 그런데 부동산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만약 부동산이라면 올라왔다가 어깨에서 안 팔면 안 됩니다. 자, 머리까지 올라가죠. 그럼 부동산은요 내려가면 이 어깨에서 사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내려가요. 무릎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올라가기 직전에 팔아야 되는 거고요. 주식은 올라갔다 내려올 때 파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식하고 부동산은 좀 틀린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위를 굳이 따지자면 수도권과 지방, 재건축과 재개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 여러분 그 이사대책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의 수도권도 지방도 앞으로는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 조금 투자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부동산에서 재테크는 뭐 우리가 공법적으로 땅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고 많지만 여러분들이 제 오늘은 이제 보편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갭 투자, 분양권 판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분양권에 대해서 못 팔게 해서 전매 제한이라든지 분양권에 대한 규제를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과연 누가 갭 투자를 해서 그렇게 돈을 버나? 이렇게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갭 투자와 분양권과 재개발, 재건축이 3대 부동산의 보편적인 재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정부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 규제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공급이니 뭐니 공급이 부족하니 뭐니 막 하다 보니까 노후된 주택들은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에 그것까지 정부가 신경을 안 썼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 정부에서는 지양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분양권이라든지 갭 투자에서 규제가 많이 들어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는 재개발과 재건축에 공부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여러분 경매 공부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경매는요 정책도 알아야 되고요, 경제도 알아야 되고요, 흐름을 다 알아야 되는 게 경매입니다. 그래서 경매는 법도 알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경매는 이 권리 분석만이라는 게 경제 분석이 있고 법적인 분석이 있고 정책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경매입니다. 한쪽 부분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뭐 부동산에서 좀 경매는 포괄적인 그 매크로한 거를 전반적으로 다 봐야 하기 때문에 소소한 지역까지, 소소한 건축 분석까지, 그 다음에 공법까지 전부 다 봐야 하기 때문에 뭐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양권을 할 때도 지역 분석해야 되고 경제 분석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갭 투자도 지역 분석을 하고 아파트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도 우리가 이제 경제나 이제 지금 흐름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경매를 그렇다고 경매만 전격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법적인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경매를 하다 보면 수많은 걸 겪다 보면 경제도 보게 되고 정치도 보게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나는 그런 그 경매의 단점이 있지만 경매를 여러분 뭐 한쪽 정책만 보는 게 아니고 경제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법정만 보는 게 아니라서 경매는 저 포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경매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의 그 실력을 좀 부동산을 보는 시각을 좀 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다. 뭘 잡아요? 뭘 잡아? 이걸 잡잖아요. 이걸 잡을 수 있고 또 내 지식도 쌓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채권과 금리 또 금리와 채권 그다음에 금리와 부동산에서 그 세입자와 임대인 이렇게 좀 나눠봤고 또 월세 사는 사람, 전세 사는 사람, 그다음에 1주택자, 다주택자 대출을 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여러분한테 주절주절 한번 떠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뭐 참고가 좀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 네,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